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1.4 대기의 질과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고요. 충분히 쉬었다 오셨죠? 자, 그러면은 또 신나게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책의 26페이지에 1.4 대기와 우리 질에 거기 그 제목에서부터 위에서 쭉 내려오면 7번째 줄에 깨끗한 공기 법안이라는 것이 1970년도에 이미 벌써 미국에서 법이 생깁니다. 근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환경 오염, 특히 대기 오염이 심해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10개 대도시의 공기질이 점점 나빠지면서 스모그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심지어는 인적 손실, 즉 사망하는 인구 숫자도 만만치 않게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관념이 상당히 투철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으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보다 더 강력한 법안인 오염방제법이라는 게 1990년도에 미국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뭘 했느냐? 아까 지난 영상에서 표 1.2와 같이 미국 국가 환경 대기 질의 기준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걸 근거로 뭘 했다? 오염 방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강력한 법으로 미국 국내에 있는 각종 화학 공장, 기계 공장, 심지어 자동차 차량,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산업이 굴러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방지법은 깨끗한 공기법에 이은 주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오염은 가능하면 원천부터 방지하거나 절감을 시작함으로써 유해한 물질의 생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치우는 거는 힘들고 늦다는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오염물질이 가능한 안 나오거나 아주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무언가를 디자인해서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게 바로 오염방지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 여러분 책의 27페이지에 그림 1.8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1990년도에서부터 이제 노력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법안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CO 라든지 이산화황,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 그 다음에 PM10 같은 경우에는 진짜 1, 2년 간격으로 딱 봤을 때만 해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오염물질의 공기 중의 농도가 대폭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가면서 오존이라고 하는 저 치명적인 저 기체는 좀 안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요한 거는 장기간 노력을 하니까 2002년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대폭 줄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교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재밌는 거는 1999년도 전에는 PM2.5, 즉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반지름을 갖는 미세먼지는 측정이 불가능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만큼 대기 중에 존재하는지 여부를요. 근데 이제 너무 작은 입자를 갖다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 너무 작아서 체크도 안 되는 이 녀석을 체크할 수 있는,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1999년도부터 이제 개발돼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열심히 측정해본 결과 역시 이 초극 미세먼지조차도 2005년이죠.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해 가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은 번역서긴 한데 미국 화학협회에서 만든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책적인 부분을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솔직히 환경보호 운동을 할 거면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지 환경보호가 실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7페이지 아래쪽에 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3번이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현재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요. 2006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미국의 주요 10개 도시, 10개 대도시가 바로 보스턴, 시카고, 클리브랜드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존의 농도하고 극미세먼지 PM2.5라고 하는 녀석이 이 두 가지의 물질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형성이 돼서 그야말로 최악의 공기의 질을 갖는 날, 최악의 공기의 질이 보이는 날의 일수를 1년 기준으로, 1년 365일 중에 과연 며칠이나 공기의 질이 오존의 농도가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PM2.5가 지나치게 많은 날이 언제인지 그 날수라면서 세봤어요. 세봤는데 가만 보니까 가장 깨끗한 동네는 시애틀인 것 같아요. 시애틀. 스타벅스 1호 좀 있는 동네. 그쵸? 예, 바닷가, 이게,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그래도 깨끗하고요. 네, 보스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스턴도 바닷가, 이게 거의 뉴욕의 해안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끝에 있는 도시고요. 근데도 로스앤젤레스는, 한국 사람도 많이 가 있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해안 도시거든요. PM2.5가 많지 않은 거 제로인 거 봐서는, 그게 문제인 것 같지 않은데, 오존의 농도가 상당히 많은 날이 더 많네요. 우리 한국 교포들 많이 가서 사는데.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끔찍한 도시는, 끔찍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래도 가장 오존도 빈번하게 농도가 진해지고, PM2.5도 빈번하게 발견되는 도시는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도시군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날짜가 줄어들도록 미국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대기질 지수라고 해서 AQI라고 하는 어떠한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QI 이 지수, 그러니까 AQI 포인트를 가지고 스코어 가지고 현재 공기질이 양호하냐, 적당하냐, 좀 위험하냐 이런 것들을 경보하는 수준으로 보통 일기예보나 기상예보 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나눠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색깔별로 통상 표시하는데, 그래서 서양은 참 그런 게 좋아. 직관적으로 딱딱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로 막 이렇게 경보하는 거 참 좋아요. 자, 어쨌든 더 빨리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미국 환경보호국은 표 1.4에서와 같이 색깔로 표시한 대기질 지수를 개발하였다. 자, 그래서 이 지수값은 1에서부터 500까지로 나눠져 있으며 100은 오염물질의 국가 기준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수치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공기가 그런 대로 사람이 숨쉬고 생활을 하는데 별 큰 지장은 없는 수치를 100으로 잡고 그걸 뛰어넘으면은 주의, 민감 이렇게 그다음에 150을 넘어가면은 아주 위험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색깔띠를 보면 여러분 무지개 색깔 중에서 무슨 색깔이 없어 보이세요? 청색이 안 보이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되게 배려심이 좀 많다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색깔의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색깔을 구별을 못하냐면은 빨간색과 청색이 똑같이 회색으로 보여요. 네, 회색으로 보여요. 그게 색깔이 똑같아 보여서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색깔을 청색을 집어넣고 빨간색을 집어넣어 버리면 생명은 색깔을 빨리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청색을 뺐어요. 빨간색을 대신 넣습니다. 상당히 좀 뭐라고나 아까 배려심이 참 깊어요.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다는 거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2011년에 겨울철 12월달 연말 기준으로 AQI 지수로 이제 오존의 농도, 일산화탄소의 농도, PM10, PM2.5의 농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일기예보 데이터예요. 그래서 적당함, 위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해요. 참 되게 체계적이죠. 우리나라도 대중한테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쓰는 이 AQI 지수를 가지고 와서 일기예보에서 이제 오늘 미세먼지는 양호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입니다. 바깥에서 지나친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미국의 이 AQI 지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로 건너가게 되면요. 맨 위에 줄에 밑줄 좀 치도록 할게요.
자, 장작 연기에서 나오는 PM2.5가 우려되는 오염물질이다. 대충.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위험할 때에는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등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권고가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해함이나 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떨어졌을 때에는 이런 권고가 일기예보로 통해서 이렇게 권고가 나간다고 해요. 대중들한테 권고를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우리가 사는 대륙권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책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문단 부분 밑줄 치고 잘 듣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의 대기는 지역마다 조성이 약간씩 달라지는 혼한 물이다. 공기의 약 75%는 질량으로 따져봤을 때 지구 표면 바로 위에 위치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의 저고도 영역인 대륙권에서 발견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의 대기권에 있는 75%에 해당되는 공기 입자들은 다 대륙권에서 모인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안에서는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대륙권은 공기를 순환하고 혼합하는 공기의 흐름과 휘몰아치는 난기류를 포함한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연현상이 정말 오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사람이 다니는 평지 땅이고요. 이거 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그러면 여러분 산을 타보면 알겠지만 산 꼭대기 가면 좀 추워요. 왜 그러냐면 위에가 확실히 저온이거든요. 저온. 보통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여기가 저온이고, 그럼 지상은 고온이에요. 따뜻해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기의 온도가 밑에 있는 공기는 뜨끈뜨끈하고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갑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추운 공기는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다시 떨어져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류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대류.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밑에 있는 지저분한 공기가 뜨거워져서 이렇게 올라가면 하늘에서는 이게 옆으로 바람도 불어요. 바람도 불어서 지저분해진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가고 깨끗한 공기가 또 옵니다. 근데 윗부분은 공기가 차가우니까 이 깨끗한 공기가 다시 도시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일정 수준의 공기를 이렇게 공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현상이, 대류현상이 참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휘몰아치는 난기류는 뭐냐면요. 바람이 불면, 자, 이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 자, 이렇게 산이 있고, 산 대충 그렸어요. 그냥, 대충. 자, 바람이 분다고,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 한 바퀴를 돌아요. 이게 회전을 해요. 센 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바람이 부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휘어감으면서 아래 공기를 위로 밀어서 또 감싸가지고 다시 끌고 내리는 이렇게 섞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난기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쨌든 공기의 질을 일정에 유지시켜주는 오염된 공기를 빼고 그나마 비교적 깨끗한 공기를 재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연현상에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대기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연적인 현상은 공기가 윗부분은 저온이어야 되고 밑에 부분은 따뜻한 고온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지역, 어느 도시냐에 따라서 이게 저온과 고온의 위치가 바뀌는 이른바 대기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부분이 온도가 낮은 지역이 돼버리고요. 특히 겨울철에 땅은 얼기 때문에 이런 데는 땅덩어리는 추워서 밑에 바닥 공기는 추운데 위에 공기는 태양빛을 직접 받기 때문에 고온이 되는. 그래서 공기의 순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그러한 순환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은 대류가 끊겨버리는, 대류 현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더럽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정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뭉쳐 있을 경우 어떻게 공기가 쌓이면서 공기가 탁해진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진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자, 솔트레이크 시티는 사진을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솔트레이크 시티의 실제 사진이고요. 여기 멀리 이게 산이 보이죠. 그러니까 도시 주변이 산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밑바닥이 평지인데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역전성 현상이 생겨버리면 참긴 공기가 여기서 갇혀 있어가지고 공기가 아주 더럽습니다. 밑에가 뿌옇죠, 지금. 끔찍하죠. 근데 이런 구조를 갖는 도시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저기 뭐 사회시간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한국지리 이런 거 공부하셨나? 자, 대구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요즘에 요번 코로나 때문에 핫했던 지역이긴 한데 대구 지역이 이런 분지 지역입니다. 분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를 갖다가 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날은 정말 공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대류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29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 한번 시작이 되고 그 뒤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제는 녹색화학이라고 해서 영단원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녹색화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에 유해 물질을 애초부터 생산되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행하는 이런 화학적인 활동을 녹색화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아래쪽에 이 오염물질 방지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오염물질 방지법은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밑줄 치세요. 화학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련의 원칙적인 녹색화학의 촉매제를 제공하였다. 즉 녹색물질 방지법 덕분에 녹색화학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화학이라는 게 뭐냐? 아까 교수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설계를 통해서 미리 사전 계획을 통해서 유해 물질이 안 나오도록 하는 유해성 절감을 지향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성되는 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게 하는 화학의 생성물과 공정을 설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녹색화학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30페이지에 첫 세 줄만 밑줄 칩니다. 녹색화학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는 첫 번째,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두 번째, 폐기물을 적게 생성하고 세 번째, 자원을 적게 생성하고 네 가지군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녹색화학의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속 가능성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연구과제 한번 볼까요? 1.12요. 녹색화학. 다음 두 가지 녹색화학의 원칙을 되돌아보자 라고 되는데 생성된 후에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청소하기보다는 폐기물의 생성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이게 바로 이제 네 가지 원칙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A번.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것이 왜 나을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공기 중에 있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를 두 가지를 드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 저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일러나 난방을 떼서 추운 겨울에 석탄 연료를 떼가지고 우리가 난방을 하겠다 그러면은 더 따뜻하게,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살고 싶으면 당연히 석탄 연료나 화석 연료, 석유 같은 걸 더 많이 태우겠죠. 그럼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느라고 에너지 물질을 소모를 합니다. 그럴수록 매연이나 연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와 같은 몸에 안 좋은 그런 유해 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 그럼 결국에는 석탄 덜 떼고 석탄을 덜 떼면 당연히 그런 연기가 덜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시를 또 두 가지를 들어가니까 하나는 뭘 들을까요, 여러분? 뭘 들어보면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종이를 만들거나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쉽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기를 만들 때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이용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기를 만들면 당연히 에너지 자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또 석유, 또 석탄, 석유로 다시 귀결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적게 써야지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B번은 이제 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 대기 오염 물질을 선택하시오. 대기 중에 배출된 후에 제거하려는 것보다는 생성을 막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를 볼 수 있는 예를 두 가지를 드시오. 저는 두 가지나 예를 들려고 그러는데, 간단하지 않아요. 먹지 않으면 살 안 찌듯이, 솔직히, 먹지 않으면 똥 안 싸듯이. 좀 더럽다. 결국에는, 가능하면은, 어떻게? 대기오염 물질 중에 뭐 이산화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화석연료 때우지 않으면 잘 발생 안 합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도 또 다른 한 가지 예가 되겠네요. 확실히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면 당연히 화석에너지가 상당히 사용이 안 되니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 이런 오염물질들이 덜 생성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미 벌써 순물질이 먼저 혼합물질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것과 화합물이라는 개념으로 순물질을 두 가지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어떤 상자 안에 산소 기체만 교수가 담아뒀습니다. 순물질이죠. 순물질이 한 종류의 물질만 담겨져 있는 박스예요. 옆에 박스에는 이번에는 공기 중에서 가장 흔하다는 질소 기체만 교수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박스에는 뭘 담았냐면은 이산화탄소. 다음에 또 다른 박스에는 공기 중에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증기를 이렇게 담았어요. 지금 모두 순물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말이죠. 자, 여기 교사 선을 한번 긋겠습니다. 요 경계선.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고요. 원소로서의 순물질. 밑에 있는 거는 화합물로서의 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합물의 여기 의미를 보면요. 고정되고 독특한 화학적 결합으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들로 구성된 순물질이다. 자, 탄소라고 하는 원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순물질.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종류가 달라. 산소 원자라고 하는 원자와 수소 원자라고 하는 원자 서로 다른 것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게 화합물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N2, O2는 뭐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죠. 한 종류의 원소. 산소로만, 질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소로서의 순물질과 화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화학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저기 여러분들은 일반화학을 기초를 안 배우시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원소들을 모아놓는 표가 바로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은 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기율표는 어디 나오냐면요. 32페이지에 나옵니다. 주기율표는요. 원자번호 1번인 수소에서부터 원자번호 118번까지를 갖다가 모두 표기해 놓은 표를 갖다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상으로 여태까지 118가지의 원소가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 109번에서부터 108번까지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원소입니다. 그리고요, 또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좀 이제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수소, 그 다음에 여기에 청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 이 녀석들은 비금속 원소들입니다. 비금속 원소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여기 있는 녀석들은 금속 원소들입니다.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밑에 거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서 뭐 Fe 이게 철이고요. 그다음에 금은 요 녀석이고요. 백금은 요거. 그다음에 은 어디 있냐면 요거 은. 그다음에 이건 H는 수은. 그다음에 우리가 금속으로 보면 구리, 아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저기 금속들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원소들은 얘네들은 zip 파일처럼 압축이 돼가지고 여기 요 한 칸 란타넘족 원소가 들어가 있는 란타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요 57번 칸에 함께 들어가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 칸 속에 밑에 있는 총 14개, 4개의 원소가 zip 파일 압축되듯이 이쪽으로 끼어 들어가 있어요. 밑에 89번 악티늄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요 자리에는 여기 밑에 90번에서부터 103번까지의 원소들이 14개의 원소가 찡겨서 이쪽에 들어가서 어떻게 콤팩트처럼 압축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따 보시면 되겠어요. 주기율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다 치고 또 뭐 얘기할 거냐?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몇 가지를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메모해 두시고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교수가 얘기하는 거. 자, 이렇게 이쪽 라인을 무슨 족이라고 부르냐면은 1족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1A족이라고도 불러요. 이쪽 라인은 뭐라고 부르냐? 여기는 2A족 아니면 2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온폭 들어간 데는 3족, 그 다음에 4족, 5족, 6족, 7족 이렇게 해서 18족까지 주기율표는 총 18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튀어나와 있는 양쪽 부분은 무슨 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A족 원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폭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B족 원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는 총 18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족, B족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A족, B족으로 나눌 게 아니라면 가장 왼쪽에서부터 1족, 맨 오른쪽 끝을 18족이라고 해서 총 18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1주기라고 부르고요. 횡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로축 말고요. 세로축 말고 횡축, 가로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2주기, 여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불러줍니다. 글자 대로 못 적어서 미안해요. 마우스가 지금 삐꾸여가지고 이렇습니다. 6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6주기 원소들, 요건 7주기 원소들입니다. 층이 이게 다르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필기 다 하셨나요? 필기하시라고 나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1A족 원소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여기 1A족 원소들 중에서 수소 빼고 여기 연두색 부분에 있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네들을 바로 알칼리 금속 쪽 원소들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왜 이름이 알칼리냐면요. 알칼리의 반대말은 산성인데, 즉 염기성에 해당되는 건데, 이 원소들을 물에다 녹이잖아요. 그럼 물의 액성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지우고 얘기할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글씨도 못 쓰는데 얼마나 지저분해. 자, 요거 2A족 있잖아요. 2A족은 닉네임이 뭐냐면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알칼리 토금속. 그래서 얘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모든 원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화학적 성질의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얘네들 물에다 녹이면은 그 물의 액성이 알칼리로 변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얘네들 이 원소들은 흙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네, 흙에서 캐면은 발견될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알칼리 토금속 쪽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게 별칭을 갖고 있는 족이 있는데 맨 끝에 있는 족은 비활성 기체족. 줄여서 비활성 원소 이렇게 불러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활성 원소들입니다. 비활성의 의미가 뭐냐면요. 화학 반응이 전혀 없다. 즉 반응성이 제로다. 전혀 없음. 다른 원소하고 화학 결합도 안 하고 화학 반응 절대 못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18족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비활성 원소들이라고 불러요. 주로 기체로 존재합니다. 얘들은 기체 상태로 공중에 둥둥 떠댕겨요. 둥둥 떠댕겨서 발견이 돼요. 공기 중에 떠서 둥둥 발견된 18족 원소를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원소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족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바로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비활성 기체 원소랑 비교했을 때 18족 원소랑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화학적 성질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반응성이 엄청 큽니다. 반응성이 매우 좋은 원소들을 모아놓은 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교수가 일부러 빼놓고 설명 안 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색으로 표시되는 녀석들.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되는 녀석이 보이시죠? 자, 회색으로 표시된 마우스가 어디 갔니? 잠깐만요. 예. 여기 붕소,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B는 붕소, SI는 규소, 영어로는 실리콘이라고 부릅니다. 규소, 우리나라 이거 G는 여러분은 게르마늄 이렇게 불러왔던 건데 저마늄이라고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AS는 뭘까요? 애프터 서비스의 약자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소라고 하는 독극물입니다. SB는 안티몬이라고 불리는 또 이것 또한 유명한 독극물입니다. 텔로륨, 폴로늄, 아트늄. 발음이 에트늄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 몇 개의 원소냐면요. 총 8개의 원소입니다. 이 8개의 원소를 여러분 책에 그림에서 보듯이 준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준금속은 금속의 성질 플러스 비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준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얘네들이 어떻게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 성질을 다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실리콘을 한번 보세요. 실리콘은요. 반도체 성분으로 쓰이는 녀석입니다. 반도체가 뭐냐? 전류를 흘려줄 줄 아는 도체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절대로 흘려주지 않는 부도체.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하고요. 반만도체라는 뜻이에요. 전기를 기분 좋을 때 흘려주고 기분 나쁠 때는 전류를 안 흘려주는 녀석이라는 거죠. 이 성질 때문에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리콘이 정말 반도체 산업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필기 잘 하셨죠? 예, 이렇게 일단은 주기율표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수가 얘기했던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중금속이니 할로젠, 비활성 기체 이런 거 얘기했던 것들이 32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밑줄 치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32페이지에 주기율표 아래쪽에 밑줄 칩니다. 자, 전 페이지의 아래쪽부터 밑줄 치는데요. 표면이 빛나고 전기와 열을 잘 전도하는 원소를 금속원소라고 한다. 철, 금, 구리와 같은 익숙한 물질이 여기에 포함된다. 밑줄 치시기 바라고요. 적은 수의 원소들은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하지 않으며 특징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다. 이런 녀석을 비금속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줄에 단지 8개의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집단으로 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준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중금속 8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는 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금속은 반금속으로 불리며 그 다음에 반도체의 규소와 점화듐이 중금속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밑줄칩니다. 이 원소들은 족이라고 하는 수직으로 같은 위치로 구별되고 공통으로 가지는 주요한 성질에 따라 원소를 정리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붙인다. 일부 족은 닉네임도 있다. 자, 예를 들어 할로젠은 7A족 원소를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8A족은 바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라는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위에 있는 본문은 뭐 별거 볼 필요는 없어요. 별거 볼 필요는 없고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원자와 분자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더 그렇게 쉬워요. 원자라는 거는 아까 전에 원소들을 각각의 이제 알갱이, 하나하나의 알갱이로 이야기할 때 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 입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원자의 정의고요. 원소는 뭐냐면은 그 작은 원자 알갱이들이 종류가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를 고려해서 부를 때는 종류를 고려해서 가장 작은 입자를 표현할 때 원소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도 있는데 요 부분이요. 원자라고 진한 것이 거의 보이시죠? 거의 밑줄 좀 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자, 책의 본문에, 책에 있는 내용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겠습니다. 안정하고 독립적인 원자는 안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원소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원소의 가장 작은 단위요. 원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를 수 없는 언커터블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즉, 에트모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은 자를 수 없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에트모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자를 수 없는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래요. 근데 오늘날 아톰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살아서 오게 된 거죠. 에토모스 미안합니다. 에토모스. 예. 자, 계속 밑줄 치겠습니다. 특별한 공정으로 원자를 자르는 것이 오늘날에는 가능하지만 과거 아주 옛날 때는 원자는 쪼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원자가 유일하게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죠? 자, 밑줄 칩니다. 나노 기술은 원자 또는 분자 수준으로 물질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른쪽에 원자라고 하는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원자를 실제로 하나하나 줄 세워가지고 원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딱 새기는 실제 과학에서 실제 연구가 된 그 결과입니다. 이제 인간이 원자 하나하나씩을 다루게 됐어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물분자라고 해서 이게 그림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분자. 빨간색 공은 보통 우리가 약속하기를 산소 원자를 빨간색 공으로 표시하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요. 그 다음에 흰색 공은 바로 뭐다? 네, 수소기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모습을 나타낼 때 색깔이 중요한데 탄소는 까만색, 수소는 하얀색, 그 다음에 산소는 빨간색, 질소는 청색, 황은 노란색, 헬륨은 하늘색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물 분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분자는 뭐냐면요. 2개 이상의 원자가 화학결합에 의해서 합쳐진 하나의 입자를 갖다가 바로 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갖다가 H2O 이렇게 쓰고요. 이거의 의미가 뭐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되었다는 의미죠. 결합된 상태로 하나의 알갱이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물원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물분자라고는 불러도 물원자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산화탄소가 있죠. 까만색은 탄소고 빨간색은 산소라고 아까 교수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산화탄소 원자라고 해야 될까요? 분자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분자라고 불러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 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책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화학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CO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질소 분자를 N2라고 이렇게 적고, 산소 분자 O2라고 적고, 뭐 헬륨은 원자는 이렇게 적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자가 현재 어떤 원소 몇 개와 어떤 원소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지를 써서 표현하는 것을 화학식을 적어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화학식은 원소 물질의 원소 조성을 표시하는 상식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산소 분자, 질소 분자, 헬륨 원자, 분자 원자를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불러주는 연습을 시키면서 동시에 얘네들의 화학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 2개로만 이루어진 분자를 이원자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원자나 질소 분자는 이원자 분자가 맞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산소 원자로 보통 어떤 물질을 태우거든요. 그쵸? 예.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원소라고 불리는 물질들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 한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죄다 다 원소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앞에 우리, 요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원소냐? 한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한 종류의 원자들만. 화합물은 이렇게 화학적 결합에서 결합한 녀석. 2가지 이상의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진 거. 혼합물은 그냥 섞인 거. 단순 섞인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의 화합물의 명명법과 화학식에 대해서 이제 화학식을 부르는 이렇게 명명법이 뭐냐면요.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화학식을 딱 적었을 때 이름을 부르는데도 규칙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용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상 요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이 1시간 10분,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조금 짧게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